예,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매라는 것 자체는 뭐냐? 경매 신청하는 그 채권자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돈 받는 거죠. 채권 회수죠. 그죠? 채권 회수예요. 그러면 채권 회수를 자력구제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 돈 안 줄래? 확 때려본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법으로 받아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은 경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매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경매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법원 경매는 금전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금전채권의 회수, 누구의 금전채권 회수입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그죠?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원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채무자, 소유자 겸 채무자 혹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뭐 예를 들어 소유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채무자를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아들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예, 그런 경우에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이며 법원 경매는 실질적 경매 절차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 경매 절차도 있긴 한데 우리가 채권 회수를 주로 하는 건 실질적 경매 사건인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그 절차로 해서 저희가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라는 건 뭐냐? 은행이나 개인이 담보권 실행을 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보통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대출 받아서 저희가 집을 사게 되죠. 뭐 100% 자기 자본 갖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뭐 70이나 아니면 60이나 뭐 많게는 뭐 신용까지 해서 80%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금융권에서는 장래 발생한 채권까지도 미리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금의 보통 1금융권은 120%, 2금융권은 130%를 잡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소유자 겸 뭐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겠다 변제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권은 채권 회수에 나서야 되잖아요. 예, 그때 쓰는 게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즉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담보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표적으로 은행의 근저당권 그리고 뭐 임차인의 전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경매는 뭐냐? 요 사람이 채무자, 요 사람이 채권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이자, 그리고 변제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차용증을 받든지 아니면 뭐 지불각서를 받든지 현금 보관증을 받고 돈을 차입해 줄 겁니다. 아니면 금전 소비대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 그러면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A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에 대해서 B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용증명.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보다는 먼저 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하는 거죠. 가처분은 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돈하고 상관 있는 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그럼 일단 가압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요걸 본압류로 바꾸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민사소송.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서 제가 뭐 집행문을 받아내서 그 집행문을 갖고 경매 신청하는 거, 예, 요걸 강제경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1심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죠. 그런데 채무자가 1심에서 불복하면요, 즉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6개월이에요. 또 예, 대법 상고까지 가면요, 또 6개월. 그럼 좋게 2년 반 걸려요. 이래가지고는 채권 회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혹시 친구나 뭐 이런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는 이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한다? 아니요. 그냥 근저당권 설정하시고 요거 설정하시고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 실행에 그 담보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원 경매에는 실질적 경매 사건, 즉 돈 받기 위한 겁니다.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는 개인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 물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강제 경매는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신용으로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이후에 본안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채권 해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냥 근저당권 설정하시고 그냥 돈을 빌려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어렵죠? 권리 분석. 두 번째가 뭐죠? 명도. 네, 명도. 세 번째가 자본 운용이겠죠. 자본 운용. 그러면 자본 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1억 원짜리를 한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아? 지역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LTV, DTI, DSR 규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낙찰을 받고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낙찰 받기 전에 대출을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전에. 그죠? 그럼 대출을 누구한테 알아볼까요? 제가 국민은행의 VVIP야. 그럼 국민은행 예를 들어 개농역 지점에 가서 내가 낙찰 금액을 얼마로 해서 이 물건을 낙찰 받을 건데 대출이 얼마 나오겠니? 라고 하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어디서 물어볼까요? 그렇죠. 대출 모집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돼. 왜? 그 입찰법정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누가 낙찰 받으면 입찰보증금 갖고 나올 때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그럼 낙찰 받고 물어볼까요? 낙찰 받기 전에 물어볼까요?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전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2014 타경 3440 사건에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인데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천이다. 1억 4천인데 1억 4천에서 내가 1억 4천 8백 정도로 낙찰을 받을 건데 요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가액의 몇 %를 대출해 줄 거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간혹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금을 미납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러면 미납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입찰할 때 보증금 10% 내시잖아. 예, 그 10%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당재단에 편입시켜버립니다. 즉 몰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그 금액하고 합쳐서 채권자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당금을 내가 10% 냈는데 네. 내가 미수금으로 안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낸 사람의 보증금 10%는 차순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배당재단에 몰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 차순위권자나 뭐 그 다음에 낙찰받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본운용은 본인이 대출을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 했을 때하고 개인 매매업으로 했을 때하고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 개인으로 하면 LTV, DTI, DSR 규제를 다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법인은요? 법인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개인이나 개인 매매업자로 대출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해서 낙찰을 받고 법인 명의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낙찰가의 80% 정도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받아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탁으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예,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 신용 플러스 5에서 한 10%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맥스 9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법인도 이제는 대출 규제가 그게 청약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만, 거기서만요. 그러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국토부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청약 조정 지역이에요. 청약 조정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기타 지역에. 그럼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하시면 될까요? 뭐 용인이나 아니면 용인도 이제 수지구는 빼고 아니면 수원이나 저기 오산이나 혹은 어디로 갈까요? 인천 쪽? 인천 쪽이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차피 큰 물건을 하나, 작은 물건을 하나 경매 절차 과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경험치를 좀 키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서울의 중앙으로 들어오시는 걸 목표로 그렇게 삼으시면 됩니다. 1년에 물건을 한두 개만 하실 거다 그러면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물건을 좀 많이 할 거고 나중에 이걸 좀 사업으로 확장시키겠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명도는 어떻게 할까요? 명도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도 살 수 있고 채무자도 살 수 있고 혹은 임차인 요 임차인이 거주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임차인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두 번째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여기서 얘기하는 대항력은 뭘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러면 제가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딱 갔더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있어요.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입신고만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이나 기타 다른 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전입신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그냥 깔끔해요. 깨끗해. 뭐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뭐 담보가등기도 없고 뭐 이래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를 했어요. 즉 1순위 권리자야.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내보내면 될까요?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배당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아간다고 하면 저분들하고 싸울 일은 없겠죠. 근데 보증금 중에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한 8천만 원만 배당을 받고 2천만 원은 배당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하면 요 2천만 원은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낙찰자가.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까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즉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권리가 있는 줄 알고 전입신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까요? 인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당신이 근저당권에 혹은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들까지도 보호해주면 1순위나 2순위 그 권리자들의 권리 침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 이분들도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요. 그리고 법원이 정해놓은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면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은 등기부등본상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분들하고는 만약에 이분들이 배당을 다 받아가요. 전액을 배당받아간다 라고 하면 이분들하고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이사날짜 협의만 잘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겠죠. 그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에요. 그럼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도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다 배당받아 갑니다. 이걸 전액 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위 경우하고 똑같죠. 이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겠지요. 두 번째, B 역시 보증금이 1억 원입니다. 배당에서 5천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이거를 일부 배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제가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혹시 이사비용 주실 생각 있으세요? 주시는 건 그냥 본인 마음이신데 보통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가면 이사비용을 챙겨주진 않죠. 세 번째입니다. C도 역시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이분은 빵원이에요. 무배당이죠, 무배당. 무배당이고 깡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깡통 전월세. 그러면 이분은 좀 억울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잘못 보고 본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하고 나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그걸 파악하지 못하신 거야. 그럼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저희가 명도를 끌어내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일단 협의합니다. 협의. 이사비용으로 협의. 그러면 이사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책정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평당 한 3.3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이 C라는 분이 전용면적 20평에 사세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 200만 원 받고는 못 나가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하기 전에 뭐랄까 이분이 잘 몰라서 하시는 거니까 일종의 행정 조치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걸 계고라고 얘기합니다. 계고. 일단 계고장을 한번 날려주고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강제 집행, 소위 말하는 집달리를 시키시면 돼. 그러면 이분을 내보내는 방법이나 요 소유자나 채무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왜? 두 분 다 못 받아가시는 거고 이분도 못 받아가시는 거니까. 그럼 못 받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사비용으로 협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도도 어렵지 않겠죠. 괜히 명도 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학원 가서 배우지 마셔. 명도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권리분석 똑바로 하는 거. 권리분석 똑바로 하시면 그냥 이 패턴대로만 움직이시면 돼. 배당을 다 받아간다? 아, 협의. 자기 보증금 중에 일부만 배당을 받아간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협의. 배당금을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한다. 혹은 소유자나 채무자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사비용으로 협의, 두 번째 안 되면 계고, 그리고 나서 강제 집행. 그 순서입니다. 그렇게 예, 집행관 사무실 가서 하시면 돼요. 이 앞에 화면 잠깐 보시면 권리분석은 낙찰받은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인수해야 될 권리 또는 경매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간혹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임차권 등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근데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안 해줬을 때 그때 임차권 등기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네요.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인수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건지 말 건지 이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간혹 경매 사건 중에 아까 잠깐 낙찰대금 미납, 낙찰대금을 미납한 겁니다. 잔대금을 미납한 경우 그러면 보증금 몰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물건이 다시 경매가 붙여지면요. 요거 재경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매각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럼 입찰보증금이 처음에는 최저 매각 금액의 10%였다가 저 재경매 같은 경우는요. 20에서 30%입니다.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매라고 빨갛게 뜨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서 권리분석에서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까? 인수사항. 그게 이제 권리사항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혹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잘못 파악했다든지 아니면 전입신고 날짜를 잘못 확인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대출 나올 줄 알았는데 대출 안 나오는 거. 그럼 뭐 잔금 미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재경매, 낙찰받고도 낙찰대금을 미납한 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의 대부분은 인수, 소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낙찰자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하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되고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재경매 사건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미납하게 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몰수된 입찰 보증금은 해당 경매 사건의 배당 재단에 귀속되고 재경매 사건의 낙찰 대금에 포함하여 채권자들 등기부등본상의 순위, 권리와 접수일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발생일자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적게는 수백만 원입니다. 많게는 수억 원도 날립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단행본 서적이 있죠. 한 권짜리 책. 경매 서적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혹은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나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민사집행법. 이 민사집행법상의 법률 용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법률 용어 아닙니다. 그냥 실무 용어예요. 그냥 실무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매사건을 진행할 때 여기 이 법률 용어 아닌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원에 매가, 물건, 명세서, 책에는 명세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명세표에 다른 표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최선, 순위, 설정, 등기입니다. 최선, 순위, 설정 등기하고 말소기준 등기하고는 이퀄은 아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책에는 말소기준 등기 이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소기준과 될 수 있는 권리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총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말소기준 권리 6가지하고 좀 특수한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 원래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 등기보다 접수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라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낙찰자 인수사항인데 얘가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얘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경우는 전체 경매사건을 봤을 땐 아주 미비합니다. 적은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일반적인 거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가지만. 말소기준 등기 여기 6가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압류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하면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라는 게 있죠. 개인 간의 돈거래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A하고 B,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었죠. 아까 강제경매 잠깐 설명드릴 때, 그때. 그러면 이건 개인 간의 돈거래입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 후 본압류를 합니다. 즉 판결문을 갖고 경매 사건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까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지금 거의 쓰지 않는데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액으로 표시합니다. 원금을 확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쓰게 됩니다. 근저당은요.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얘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원금 1억 원을 빌릴 때 1금융권은 1억 2천 120%를 잡고 이 금융권은 1억 3천 130%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왜?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자 미납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복리로 이자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은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은 뭐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9 경매의 청구.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즉 경매사건이 진행이 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화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그러면 가등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서는 저기서 얘기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습니다. 둘 다 가등기예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요.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목적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유권 취득이 목적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채권 회수가 목적이고 경매사건 돈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담보 가등기 돈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사건이 진행이 되면 쟤는 저당권화 됩니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원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렇게 하는데 경매 사건에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임의경매라는 게 있고 강제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예, 강제경매 개시결정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압류의 효력은요. 얘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의경매는요. 임의경매는 뭐죠? 채권 회수가 목적인 거잖아요. 금융권에서.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